네, 안녕하세요. 염승환 차장입니다. 오늘 제가 이제 고수비책 시간에 이렇게 또 새롭게 좀 찾아뵙게 돼서 좀 상당히 좀 반가운데요. 오늘 또 공교롭게도 종합주가지수가 거의 한 6개월 만에 지금 다시 한번 이제 2,000포인트를 좀 돌파하는 또 상당히 좀 기분 좋은 좀 날이 좀 될 것 같은데요. 오늘 뭐 그런 이제 좋은 기분 좀 이어가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상당히 또 좋은 내용, 뭐 앞으로의 뭐 시황이라든가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오늘 좀 그 고수비책 시간을 좀 이끌어 갈 테니까요. 많은 또 뭐 시청자분들 좀 참여해 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자, 잠시 후에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제 2,000포인트가 넘어서 상승장에 대한 이제 열기가 지금 어느 때보다 좀 뜨거운 상황인데, 자, 이 상승장의 흐름이 또 언제까지 좀 지속이 되고, 이 상승장이 좀 이어지는 그런 어떤 그 배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면서 이 흐름에서 우리가 또 어떤 전략을 좀 세우면서 또 좋은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뭐가 될 것인지 제가 오늘 한번 강의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제 해드릴 내용은 일단 먼저 뭐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이어가고 있는데, 그 상황에서 과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좀 강하게 된 배경,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떤 부분이 되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 예정인데, 자, 여기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뭐 강의 순서를 한번 먼저 한번 좀 살펴볼 예정인데요. 여기 보시면 일단 최근 상승장의 배경, 최근 상승장이 좀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고, 두 번째는 이제 시장 전망하고 좀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가장 또 궁금하실 수 있는데, 과연 이제 2,000포인트 넘은 시점에서 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데, 여기서 우리가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될 것인지 그 부분까지 한번 제가 짚어드리면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시장이 왜 이렇게 좀 갑자기 강해지게 됐겠습니까? 지금 사실 뭐 올 초만 하더라도 1월 달에 뭐 시장이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미국의 어떤 더블딥이라든가 유럽발 문제 때문에 상저하고의 어떤 시장 전망들이 좀 상당히 많았습니다. 그동안 보면 뭐 일부 증권사에서는 상반기에 지수가 1,500까지 급락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상당히 많았는데, 그러나 결국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최근에 좀 희석이 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지금 상고의 좀 모습이 좀 나오는, 하반기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상반기에 좀 상당히 좀 초강세장의 흐름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, 과연 이제 이렇게 좀 강해지게 된 그 배경이 무엇인지 좀 한번 말씀을 해드리겠는데요. 먼저 일단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이제 더블딥 우려가 좀 많이 완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지금 이게 바로 이제 미국의 어떤 이 고용 지표인데, 실업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한때 이제 미국의 실업률이 한 10%까지 좀 상승을 좀 하는 모습들이 보였지만, 최근 들어와서 이렇게 급격하게 좀 축소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지금 상당히 우리가 우려했던 미국의 어떤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히 좀 완화되고 있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이라든가 독일의 뭐 최근에 어떤 경제 지표들도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수출이라든가 어떤 주식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또 ISM 제조업 지수인데, 이 ISM 제조업 지수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 50선 이상일 때 우리가 이제 경기 확장 국면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, 이 2009년도에 이제 한 뭐 7월 8월 달에 그때 한 5월 달부터 넘어선 이후부터는 지금 계속해서 한 번도 지금 50선 이하로, 뭐 한때 이제 더블디 우려가 커졌을 때 50선 초반까지 내려오기도 했지만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이제 고용이라든가 뭐 이런 제조업 지표만 보더라도 우리가 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너무 좀 우려가 좀 심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사실 뭐 미국도 지금 상당히 좀 좋은 부분이 있는데다가 중국이 또 최근에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또 좋게 나오면서 이 경착륙에 좀 성공을 하고 있고, 또 독일이라든가 유럽의 어떤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.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상당히 좀 좋은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,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글로벌 증시에 좀 투자하는 투자들의 어떤 투자 부담, 어떤 투자 심리에 대한 어떤 부담 부분들을 상당히 좀 완화시키는 그런 좀 완충제 좀 역할을 하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.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조, 고용, 이 소비,
뭐 이런 지표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역시 그 뭐 소비 쪽인데요. 이 소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다. 결국 그 제조업 지표라든가 특히 이제 그 고용이 좀 많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런 고용이 좀 회복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측면을 봤을 때는 결국 그 시장이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미국의 어떤 그 소비 지표가 상당히 앞으로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요. 또 주택 시장이 사실 지금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만 주택 시장 같은 경우도 워낙에 지금 지표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버냉키 의장이라든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지금 계속해서 주택 경기를 어떻게든 좀 살리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강력한 의지를 좀 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 가장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는 주택 부분까지도 앞으로 좀 좋아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졌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더블-D 우려가 좀 상당히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그 리스크 요인이 좀 크게 축소가 좀 되고 있다.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역시 그 두 번째는 가장 큰 그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유럽발 리스크입니다. 이 유럽의 어떤 그 신용경색 그 리스크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유럽의 그 신용경색이라는 거 그 유럽의 어떤 그 각국의 뭐 특히 이제 남유럽 국가들의 어떤 이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여기에 투자했던 뭐 프랑스라든가 독일 또 심지어 이제 미국 같은 그런 어떤 유럽 유명한 그 어떤 은행들이 상당히 좀 그 이 국채에 투자를 하면서 상당한 좀 손실을 보지 않을까, 이 자금 경색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들이 많이 노출이 됐는데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급속도로 좀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. 바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제 유럽의 이 신용 경색 현상을 좀 완화시키는 가장 결정타는 그 바로 유럽 중앙은행에서 실시한 이 LTR라고 그러죠. 이제 중앙은행에서 3년 만기 이제 어떤 그 장기 대출을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. 결국 이제 유럽 은행들에게 1%에 달한 그 1%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당한 그 저금리로 이 어떤 그 양적 완화를 한마디로 해주는 거죠. 돈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건데 이 유럽 은행들이 사실 그동안 보면은 굉장히 좀 돈이 좀 부족했는데 이 4,890억 유로,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조 원 정도 될 텐데요.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어떤 그 자금을 좀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상당히 이제 그 어떤 그 자금에 대한 어떤 부족 부분을 최근에 들어와서 좀 해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와지고 있습니다. 원래 이제 12월 그 말경에 이게 좀 시행이 됐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과연 이걸 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뭐 주식시장이라든가 유럽의 어떤 그 신용정책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. 그러나 막상 시행이 되고 나니까 이 유럽의 어떤 국채 금리들이 좀 많이 좀 축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상당한 좀 효과를 좀 보여주고 있고 이 유럽의 어떤 그 뭐 LTR가 좀 상당히 좀 크게 시행이 되면서 그 여기서 이제 1% 저금리로 좀 빌렸던 그 은행들이 그 상당히 좀 고금리에 뭐 포르투갈이라든가 이탈리아 같은 이제 고금리의 어떤 국채를 좀 사주면서 이 국채 금리가 덩달아서 하락하는 그런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시너지 효과를 좀 발휘해주고 있고요. 또 거기와 좀 더불어서 지금 뭐 아시아 증시라든가 세계 각국의 어떤 증시에 본격적인 어떤 자금들이 유입되는 어떤 그 창구 역할도 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LTRO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그 더블-D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도 더 크게 지금 시장을 좀 이끄는 그런 어떤 상당히 큰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태리 국채 금리가 그 한때 이제 7%에 넘어갔었죠. 근데 지금 최근에 5%대까지 그 크게 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 왜 국채 금리 7%가 중요하냐면요. 그리스도 이제 결국 국채 금리가 7%가 넘어서면서 거의 지금 그 부도 위기에 좀 처할 정도로 상당히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탈리아도 지금 7% 가까이 좀 그 올라가면서 상당한 위기에 봉착하지 않을까. 결국 그리스라든가 아일랜드의 어떤 그 위기를 좀 따라가는 그런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왔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어떤 이제 지원을 좀 받으면서 이 국채 금리가 좀 크게 꺾이고 있는데 7%는 그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7%라는 건요. 10년이 지났을 때 이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2배가 된다는 얘기거든요. 한마디로 이거 원금이 2배로 늘어난다는 겁니다. 그래서 뭐 만약에 내가 뭐 1조 원을 만약에 뭐 빌렸다면은 그 이자만 이제 10년 후에는 1조 원이 된다는 얘기죠.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이 7% 금리가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인데 다행스럽게 이 LTRO가 시행되면서 5%까지 좀 축소가 됐고요. 이 5%대로 그 국채 금리가 하향 이탈했다는 거는 결국 글로벌 주식시장의 어떤 그 자금적인 어떤 신용 경색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정말 이제 크게 축소가 됐기 때문에 좀 안심하고 투자를 해도 된다. 이런 부분으로 좀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은 좀 받아들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유럽발 문제가 상당히 좀 완화가 좀 되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리스크가 좀 크게 축소가 되고 어떤 이제 유럽 부분의 어떤 그 신용 경색 문제가 완화되자 결국 이제
그런 부분에서 이제 유동성이 좀 이제 팽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경기가 그동안 좀 너무 안 좋았지 않습니까? 2008년도에 서프라임 좀 사태가 좀 터지고 나서 상당히 좀 경기가 좀 위축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미국부터 제로금리에 진입을 했고 또 일본은 뭐 이미 옛날부터 장기적인 제로금리를 좀 유지하고 있었고요. 또 최근 들어와서는 지금 이제 그 물가에 좀 초점을 맞추는 그 성향이 높은 어떤 이제 국가가 바로 이제 유럽 중앙은행인데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지금 워낙에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최근 들어와서 이 물가보다는 경기 확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금리를 이제 인하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상당히 물가 때문에 고생을 했었던 그 중국이라든가 브라질, 호주 같은 나라들도 최근 들어와서 뭐 지준율도 인하를 하고 또 금리까지 인하하는 그런 파격적인 어떤 경기 부양책을 이 전 세계적인 어떤 국가들이 이 동반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이제 경기를 살리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좀 상당히 강한 거죠. 근데 이 금리가 결국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는 거는 결국 이제 그 돈의 가치가 결국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렇게 봤을 때는 이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이 갈 곳을 잃은 이 돈들이 결국 위험자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주변 여건을 만들 수밖에 없어졌다.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자, 여기 이제 미국의 10년 만기 그 국채금리가 좀 되겠는데요. 이 결국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가파르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결국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의 좀 표출인데, 뭐 물론 이제 여기서 금리가 더 떨어지긴 좀 어려운 상태지만 이 어떤 미국의 어떤 국채금리만 보더라도 지금의 현재 어떤 그 전 세계적인 어떤 우리 어떤 그 금리의 어떤 추이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만큼 지금 저금리 기조는 어떤 그 시대의 좀 흐름이 좀 되고 있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주식시장에 좀 좋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, 이렇게 뭐 최근에 봤을 때 그 금리가 좀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도 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상당히 또 큰 호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물가 상승 압력이 좀 축소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인데, 이 사실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. 물가가 이제 상승 압력을 받게 되면은 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. 이 사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어떤 그 제1의 어떤 그 정책의 목표도 바로 물가 안정이거든요. 이 경기 부양이 아니라 뭐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. 경기가 우선이 아니라 물가에 대한 초점을 많이 맞추는데, 물가가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이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 물가를 좀 어떻게 보면 좀 경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근데 최근 들어와서 보면은 이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좀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저금리 기조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. 그 원인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미국의 어떤 달러화 차트가 되겠는데, 미국의 달러화가 계속해서 이 약세를 좀 그동안 보였는데요. 최근 들어서 작년에 어떤 유럽발 위기가 사태가 터진 이후에 상당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. 이 달러화 강세가 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달러화 강세는 이 위험자산하고 반대 개념입니다.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달러라는 것 자체가 결국 안전자산 아닙니까? 그래서 이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결국 안전자산 쪽으로 그 수요가 급증한다는 얘기고, 위험자산, 뭐 주식시장이라든가 또 원자재 쪽에서 그 자금들이 이탈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, 이 달러 강세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 물가 상승 압력의 어떤 주범이 됐던 이 원자재 가격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급격하게 좀 하향 안정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. 뭐 여기 이제 제가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, 이 위쪽에 있는 게 바로 이제 CRB라고 그러죠. 국제 원자재 지수 어떤 그 차트인데요. 이 가격 지표를 좀 나타낸 건데, 2011년도에 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고공행진을 펼쳤죠. 지난해 뭐 여러분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차화정의 강세의 배경이 됐던 게 바로 그 원자재 가격 어떤 급등세인데, 이 지난해 이제 상반기에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시장이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자재 가격이 이 아래쪽에서 좀 상당히 하향 안정화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중국의 어떤 그 CPI죠.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, 최근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때 6%를 상회했다가 4%까지 이렇게 급나가는 모습이 나오는데, 이 중국의 물가 지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. 중국이 결국 뭐 앞으로 통화 정책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그런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하나의 어떤 기조로 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, 중국의 물가 지수가 이렇게 좀 크게 급락을 했다는 거는 이 중국의 어떤 정책 당국이 앞으로는 긴축보다는 이제 물가에 대한 어떤 압력들이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긴축보다는 앞으로는 좀 통화량을 좀 증가시키면서 경기를 좀 부양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좀 이제 천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또 배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됐다.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도 이제 지준율을 좀 인하를 하면서 이 본격적인 어떤 이제 경기 부양이 좀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이제 뭐 달러와 강세를 통한 이런 이제 배경들이 결국 이제 뭐 어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을 좀 주도를 하면서 물가가 좀 차분하게 좀 안정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느 때보다 좀 상당히 좋은
그런 어떤 글로벌 그 유동성 장세가 좀 펼쳐질 수밖에 없다.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좀 배경들이 뭐 국제 주식시장에 지금 훈풍을 좀 몰고 오는 그런 어떤 주요한 원인이 좀 되고 있다.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이 풍부한 유동성의 그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? 근데 이 시장 상승을 결국 이끈 그 주역들은 누가 되겠습니까? 바로 외국인들인데 이 외국인 자금들도 제가 한번 좀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. 이 외국인들 중에서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건 바로 이제 유럽계입니다. 사실 그동안은 유럽계들이 정말 뭐 너무나 지금 많은 우리나라 지금 뭐 시장에서 뭐 한때 그런 얘기가 있었죠. 뭐 현금 인출기다.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 마음대로 뭐 돈을 좀 빼가는 그런 어떤 그 가장 큰 주요한 그 어떤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유럽계 자금들인데 이 유럽계 자금들이 최근에 좀 급격하게 귀환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국계 자금은 좀 순매수를 해줬고 유럽계 자금들은 어마어마한 물량을 털고 나갔습니다. 특히 8월달 이후에 유럽발 사태가 터지자마자 뭐 마치 그냥 뭐 밀묻듯이 그 유럽계 자금들이 이렇게 그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게 보시면 유럽계 자금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1월 달에 매수한 게 한 6조 한 2천억 정도 되거든요. 근데 이 중에서 유럽계 자금이 한 절반 정도 들어왔고 특히 영국계 자금이 좀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왔습니다. 이 영국계 자금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. 이 영국계 자금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영국계 자금은 주로 이제 해치 펀드들이 많이 좀 있는 그런 어떤 그 자금들이 좀 성격들이 좀 강한데 이쪽 같은 경우 물론 단기적인 성향이 좀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. 그러나 이 영국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 어떤 펀드에 좀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데 이 영국계 자금이 들어오고 나서 보통 6개월 후에 미국계 자금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과거에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영국계 자금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오면 보통 한 2달에서 석 달 정도 연속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과거에도 우리가 좀 많이 어떤 그 지표라든가 자료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물론 무조건 뭐 영국계 자금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2달, 3달 이렇게 뭐 100% 된다고 우리가 좀 확신할 가능성은 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런 유럽발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영국계 이 단기 자금들이 뭐 국내 증시로 특히 좀 많이 유입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뭐 국내 증시가 매력적인 얘기가 되겠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국내 증시의 그 유럽계 자금들이 더욱더 뭐 적어도 한 2월, 3월, 4월까지는 더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. 그리고 이 영국계 자금이라든가 유럽계 자금이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들어온 이후에는 그 후에 또 과거에 보면 미국계 자금들이 항상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상반기까지는 유럽계와 미국계가 좀 순차적으로 들어오면서 국내 증시의 어떤 그 유동성을 좀 풍부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배경 때문에 국내 증시가 지금 뭐 여전히 강하게 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뭐 매일매일 지금 놀라지 않습니까? 이 외국인들이 이 정도면 좀 됐다 싶은데도 하루에 뭐 3천억, 4천억 뭐 기본이고요. 뭐 한때는 1조 원이 넘는 그런 자금들까지 매수를 할 정도로 매일매일 뭐 저도 이제 시장을 보면서 상당히 좀 놀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정도로 지금 뭐 상당히 풍부한 유동성을 이제 들고 와서 지금 매수를 좀 해주고 있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또 여기서 제가 뭐 하나 이 표를 좀 가져와 봤는데 이 12월 달에 앞서 설명드린 이제 유럽의 어떤 3년 만기 장기 대출 프로그램이 이제 12월 초 정도 말경이죠. 12월 22일 날 시행이 된 이후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.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그 당시에 이제 이 구간입니다.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노란색 구간 보시면은 1월 초 12월 한 초중반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모습들이 거의 없었죠. 근데 그게 시행이 되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외국인들이 좀 크게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는데 결국 외국인들은 이 LTRO 시행에 대해서 하나의 양적 완화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이 공격적인 베팅을 좀 시작을 한 거죠.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역시 개인 투자자들입니다. 이 외국인들이 이런 호재를 바탕으로 해서 좀 계속해서 이게 순매수를 좀 강하게 해주고 있는데도 좀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안타깝게도 이 외국인들이 사는 걸 좀 따라가지 못하고 이 빨간색 선 보시면 지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. 그래서 결국 개인들은 이번에도 외국인은 좀 당하지 못하고 너무 불안 심리에 빠졌던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당시 12월 말 1월 초만 하더라도 이 코스닥 시장이 좀 상당히 강하고 국내 어떤 종합주가 지수가 좀 상당히 약할 때 보면 이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. 너무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안 좋다. 1500까지 갈 것이다. 유럽의 어떤 위기가 2월 달에 닥쳐올 것이다. 2월 달에 이탈리아라든가 이 남유럽 국가들의 좀 상당한 국채 만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상당한 좀 위기가 봉착하지 않을까 이런 뉴스들이 매일 나왔습니다. 사실 언론 기사도 나왔고 애널리스트들까지도 상저하고다
상반기에 너무 조심해라. 현금을 많이 늘려라.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. 개인들이 그 투자 심리에 좀 얽밀려 있었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중요한 거는 너무 그 언론 기사라든가 애널리스트 리포트 뭐 그걸 참고하지 마시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그쪽에 한쪽에 그 편향된 그런 방향을 쫓아가지 마세요. 모두가 그 뭐 아래쪽을 외치면 주식시장은 반대로 갑니다. 그런 법칙이 좀 통하는 시장이거든요. 근데 이번에도 역시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결국 이제 개인들이 좀 과도하게 좀 비관론에 좀 빠지면서 아래쪽으로 좀 봤었고 결국 외국인들은 결국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이 LTRO라는 그 자체 하나의 호재를 믿고 이 부분이 바로 그 어떤 유럽의 신용경색 리스크를 해소할 것이다. 그런 어떤 그 믿음을 좀 바탕으로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 앞도 꼭 외국인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. 얘네들이 괜히 그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이유를 가지고 이 글로벌 주식시장이 좋아질 것이라는 어떤 하나의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그 매도에 동참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외국인들과 좀 같이 괴를 같이 하는 그런 어떤 매매로 앞으로는 꼭 임하시기를 좀 다시 한번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좀 살펴본 부분은 바로 이제 뭐 시장이 뭐 이렇게 2000까지 좀 급등하게 된 그런 어떤 배경들, 그런 배경에서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게 좀 작용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고요.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이제 시장이 앞으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 배경이 이제 끝내고 시장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제 그 종합주가지수 지금 월봉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. 이제 뭐 물론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그 차트처럼 이렇게 뭐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. 뭐 예전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럴 것이다. 이런 부분들은 뭐 사실 아니지만 그때랑 지금 너무 흡사하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기술적으로 보시면 그 2008년도에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진 이후에 리만이 이제 그 무너지고 나서 상당히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그 당시에 보시면 지금 한 5, 6개월간 주가가 뼈아프게해서 월봉 보시면 상당히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. 월봉에서 5개월 정도 횡보를 한 후에 그 고점을 돌파하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뭐 어마어마한 그런 급등 장세가 나왔죠. 뭐 200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그런 상승장이 나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. 그때랑 너무나 흡사하죠. 지금 이제 이번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이 위기였지만 이번에 유럽이 위기라는 것만 틀리지만 지금도 거의 5개월간의 그 박스권이 나왔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좀 약간 이제 그 앞서서 좀 차트를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 1970에 있지만 2000포인트를 좀 넘어서는 그런 이제 강세장의 모습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런 부분 봤을 때는 그 당시 2009년도 그 어떤 봄장세와 상당히 좀 비슷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. 이 어떤 차트 모습만 비슷한 게 아니라 이 차트 모습에서도 물론 좋은 모습들이 그 비슷한 모습들이 나오지만 그 당시에도 이제 유럽발 그 어떤 그 미국발 위기가 터지면서 그 미국의 은행들이 매일 부도가 나고 신용 등급이 강등당하는 또 거기다가 어떤 그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. 또 어떤 미국이라든가 전 세계 어떤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는 그런 안 좋은 그 어떤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상당히 비관론에 많이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.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? 그 배경이 미국에서 유럽으로만 좀 바뀌었다 뿐이지 지금 어떻습니까? 뭐 그리스가 부도가 난다. 또 프랑스 은행들이 망할 것이다. 그런 얘기들 상당히 많이 들었죠. 또 결국 프랑스의 신용 등급이 결국 강등이 좀 당했고 또 최근 들어와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또 하향되고 있거든요. 상향되지 못하고 상당히 좀 비관적인 어떤 그 전망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그때하고 상황이 그 어떤 그 주체만 좀 바뀌었을 뿐이지 너무나 지금 흡사한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봤을 때도 이 월봉에서 이런 모습들 어떤 그 배경들을 봤을 때도 이번 상승장은 좀 예사롭지 않게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이 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과거에 좀 그 상당히 좀 뭐 이런 부분들이 맞았기 때문에 무조건 갈 것이다.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그 전개가 될 것인지는 충분히 유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충분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이 유동성 장세는 앞으로 좀 전개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제가 이제 시장을 좀 한번 먼저 말씀을 해드렸는데 앞으로의 장세는 유동성 장세로 좀 성격을 짓고 싶은데요. 2009년도에도 유동성 장세로 사실 시장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. 그 당시에도 사실 실적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죠. 우리가 그 시장을 좀 볼 때 보면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죠. 이게 지금 현재 올라가는 장세가 돈의 힘으로 올리는 그 유동성 장세인지 아니면 정말 실적이 좋아서 실적을 그 밑바탕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 실적 장세인지 펀더멘털 장세인지 구분을 해야 되는데 2009년도 그 바닥을 찍고 올라갔던 지금과 비슷한 시기의 움직임은 결국
유동성 장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결국 그 당시에 기업들의 이익이 좋은 회사가 어디 있었겠습니까? 지금은 기아차라든가 현대차가 얼마나 많은 위기를 냅니까? 근데 그때 기아차 어땠습니까? 회사가 정말 어려웠지 않습니까? 이 BW를 발행할 정도로 자금이 없어가지고 생사 기로에 좀 위기에 놓일 정도로 그때는 굉장히 안 좋았죠. 그래서 이 유동성 위기에 봉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들의 이익이 좋게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펀더멘탈 장세로 우리가 부르지 못했고 결국 돈의 힘으로 올리는 이 지금 저금리를 좀 밑바탕으로 한 돈의 힘에 의한 어떤 그 유동성 장세가 전개됐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펀더멘탈 장세의 대표적인 거는 지난해입니다. 지난해 그 2009년도 3월 그 어떤 일본발 대지진 사태가 좀 펼쳐지고 나서 결국 그때 차화정의 랠리가 났는데 결국 차화정이 올라간 이유도 어떤 유동성도 물론 하나의 원인이 되겠지만 결국 실적이거든요. 그때 자동차, 조선, 화학, 정유들 얼마나 실적이 좋았습니다. 그 당시에 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이게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보여주면서 그들만의 리그가 났죠. 이 펀더멘탈 장세의 특징은 그들만의 리그입니다. 그 가는 업종만 그 실적이 좋은 업종 몇 개만 딱 꾸려가지고 그 급등을 시키는 양상인데 지난해 확실하게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근데 최근의 장세는 어떻습니까? 지금 유동성 장세가 전개가 되면서 시장 전체가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최근에 보면 자동차 업종이 좀 약간 소외되는 모습은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시장 전체가 지금 골고루 업종별로 이렇게 순환매가 좀 발휘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좀 뜨거운 장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특히 요즘에 그 주목을 하셔야 될 게 이 턴어라운드 기업들이거든요. 그 회사가 이 지금 적자가 났다거나 좀 상당히 좀 생사기로에 놓여있던 뭐 대표적으로 한진해운 같은 회사들 보면 최근에 주가가 그 저점에서 2배 이상 올랐거든요. 근데 이 회사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. 적자가 났는데 주가는 오히려 반대로 지금 급등을 하고 있어요.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LG 디스플레이, LG전자. 오히려 최근에 보면 이 삼성전자라든가 상당히 그 시장을 선도했던 뭐 현대차라든가 지금 실적이 너무 좋은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안 갑니다. 안 가고 이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들, 뭐 망할 뻔한 그런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동성 장세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. 이 기존에 좋았던 종목들이 가는 게 아니라 상당히 좀 안 좋았던 회사들이 유동성을 좀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그걸 밑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좀 이익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주가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이 결국 그 대표적인 그 시기다. 시기가 좀 도래하고 있다.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그런 면에서 이 턴어라운드 기업들의 어떤 주가 흐름은 앞으로도 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게 뭐 지금 당장 2천까지 왔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가 이제 끝났다.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결국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그 앞으로 시장이 뭐 2,100을 넘어가고 한 2,200까지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때까지는 당분간은 이 외국인들의 어떤 그 돈의 힘에 의한 그 유동성 장세, 실적은 좀 비록 안 좋더라도 이 돈의 힘에 의해서 회사가 좀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상당히 많이 오를 수 있다. 그리고 이 턴어라운드 기업들의 특징은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? 결국 주가가 싸다는 거죠. 이 싸다는 측면에서 밸류에이션 매력도 좀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업들의 어떤 주가 강세는 좀 더 이어질 것 같고요. 이런 이제 하나의 유동성 장세가 전개가 되고 나면 결국 이제 그 후에는 펀더멘탈 장세로 복귀를 하게 되는데 이 펀더멘탈 장세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실적이 이제 좋아지면서 가는 장세입니다. 이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결국 경기도 살아나게 됩니다. 주식시장도 살아나고 경기도 살아나게 되고 그럼 경기가 산다는 거는 기업들의 이익이 점점 살아난다는 얘기죠.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유동성 랠리가 끝나면서 기업들의 이익이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펀더멘탈 장세로 복귀하게 되는데 이 펀더멘탈 장세로 복귀할 때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거는 그 어떤 실적 전망치가 상당히 좋은 기업들만 간다는 거. 작년에 차화정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좋아지는 기업들만 가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어느 순간 그 펀더멘탈 장세로 서서히 전환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좀 포착하셔가지고 실적이 안 좋다거나 그런 어떤 기업보다는 그 실적이 앞으로 좀 계속 개선될 수 있는 그 전망치가 상향되는 그런 기업으로 좀 압축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현 장세를 한번 이제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. 지금 이제 현재 장세는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지만 제가 하나, 둘, 세 개, 이제 3단계 정도로 아까 말씀드렸는데, 지금 이제 2단계의 어떤 국면이죠. 이 턴어라운드 기업들의 어떤 좀 상당한 좀 강세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, 결국 여기도 좀 나와 있지만 실적 악화 업종들의 강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. 바로 이제 증권이라든가 은행, 건설, 해운, 조선화학, 반도체, 디스플레이 쪽인데, 사실 증권업종 이 투자자분들한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안겨줬습니까?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증권업종에서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나왔고, 은행도 마찬가지 않습니까? 근데 지금은 누가 뭐래도 주도주가 되고 있습니다. 반대로 이 아래쪽에 보시면 지난해 펀더멘털이 좋았던 양호했지만 그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랐던 그런 업종들은 지금 어떻습니까?
자동차라든가 최근에 물론 이제 게임주들은 그 어떤 규제 때문에 좀 부진하긴 하지만 그 어쨌든 많이 올랐다는 그 어떤 부담감이 좀 충분히 작용을 하고 있고요. 또 작년에 좋았던 음식료, 또 제약, 바이오, 의료 업종들이 최근에 시장보다 굉장히 부진한 주가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뭐 어떤 이런 부분만 봐도 지금 확실하게 안 좋았던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장세가 좀 전개되고 있다.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. 증권이라든가 은행 같은 경우는 결국 유동성 장세에 상당한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 특히 건설업종을 좀 앞으로 좀 잘 보셔야 됩니다. 이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앞으로 그 어떤 그 규제가 좀 계속해서 완화가 되고 이 어떤 올해 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? 이 선거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거 결국 경기를 부양을 시켜야 되는데 이 특히 건설 쪽에 대한 어떤 경기를 많이 부양시키는 정책들을 많이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뭐 건설주들이 위기다 그러지만 올해는 거기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고 또 해외 수주도 활발하기 때문에 건설업종 좀 충분하게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 또 해운업종 같은 경우 해운이나 조선도 지금 물론 안 좋습니다. 지금 실적도 굉장히 엉망이고 이익률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. 앞으로가 좀 문제가 될 텐데 결국 이 해운과 조선도 어떤 글로벌 어떤 유동성이 풀리면서 경기가 회복이 되면 물동량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앞으로 좀 상당히 유망해질 수 있다. 이렇게 보시고 화학, 반도체, 디스플레이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. 대표적인 이제 그 경기 민간주가 되겠는데 역시 그 유동성이 확장이 되면서 이 경기가 회복이 되면 화학 제품 가격이라든가 반도체, 디스플레이 가격은 당연히 상승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업종들이 앞으로도 계속 돌고 돌면서 그러니까 뭐 증권업종만 간다. 은행주만 갈 것이다. 이런 게 아니라 이 업종들이 골고루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흐름에 맞게 이 종목들이 움직이는 걸 잘 포착을 하셔가지고 순환매만 좀 잘 타신다면은 분명히 지금 이제 이번 그 유동성 장세에서 뭐 2,000포인트 넘어서 좀 많이 올라서 부담은 되시겠지만 아직도 좀 기회는 많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도 잘만 고르신다면 좀 충분한 성과를 좀 낼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이 자동차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음식료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부진한데 앞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자동차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뭐 내수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 모멘텀이 좀 꺾이고 있습니다. 지난해까지 사실 너무 좋았는데 너무 좋은 거는 뭐 나쁜 게 아니죠. 당연히 좋은 거는 뭐 우리 주식시장에서 좋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주가가 이를 다 반영을 했다는 겁니다. 주가 자체가 거품이 많이 껴 있습니다. 지금 뭐 자동차는 그래도 비교적 주가가 좀 싼 편인데 뭐 게임주 같은 경우는 PER이 뭐 40배가 넘는 기업들이 많고 또 내수업종들도 한때 PER이 20배까지 갔었고 또 바이오업종도 12월 달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상당한 주가 랠리가 나오면서 퍼가 뭐 100배까지 넘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속출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가들이 너무 그 미리 선반영을 하면서 이 앞으로 좋아지는 거를 너무 미리 그 땡겨서 주가가 좀 올라갔다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난해에 너무 강했던 이 자동차라든가 뭐 음식료, 제약 같은 이런 회사들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업종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적절하게 좀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그런 전략 말씀드리고 싶고 역시 앞서 말씀드린 이 증권이라든가 은행 건설 같은 이런 턴어라운드 기업적으로 더욱더 비중을 좀 늘려가시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 제가 비교를 한번 좀 해드리려고 차트를 한번 가져봤는데, 이 증권과 자동차입니다. 왜 이런 이제 현상들이 나오냐면, 이 증권과, 이게 이제 대우증권 차트거든요. 대우증권 차트 보시면, 2007년도에 그 3만원 하던 주가가 이번에 만원도 깨졌습니다. 뭐 3분의 1 토막도 넘을 정도로 주가가 한 60% 가까이 급락이 나왔죠. 반면에 어떻습니까? 이 현대자동차 주가거든요. 지금 보시면 3만원 하던 주가가 지금 거의 7배 가까이, 지금 뭐 거의 한 20만원대 이제 뭐 초반까지 이 7배 3년간 좀 상승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주가가 보통 한 2, 3년간 크게 랠리를 보이게 되면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는 주가가 기간 조정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. 이만큼 이제 올라왔다는 건 그만큼 실적이 좋았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기대감도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. 근데 그 최근에 자동차 업종도 실적 발표하는 거 보셨지만 그 실망스러운 실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.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좀 그 크게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들이 좀 많이 빠진 모습들이 나오는데 주가가 어쨌든 많이 올랐습니다.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고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? 지금 설사 안 좋다 하더라도 이미 주가가 바닥까지 지금 추락을 한 상태거든요. 그래서 거의 한 2, 3년간 계속해서 주가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이 기대를 안 합니다. 이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안 좋으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뭐 그래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기대할 게 없다. 그러니까 나쁘게 발표를 해도 그냥 사람들이 이제
그 민감도가 떨어지는 거죠. 반응을 안 합니다. 근데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조금만 안 좋게 나와도 일단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. 기대하는 건 이만큼인데 실제 나온 거는 상당히 좀 좁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야, 이제 자동차는 좀 안 되겠다. 이 주가도 7배나 올랐고 그 상황에서 우리의 만족을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뭔가 좀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. 그리고 아까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3년간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보통 주가가 많이 쉬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2007년도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조선주가 어땠습니까? 그때 조선주가 2007년도에 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지 않습니까? 뭐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 뭐 10배가 넘는 그런 기록적인 그런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? 결국 이제 2008년 이후에 뭐 어떤 위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상당히 급락하면서 아직도 그때 주가를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마찬가지가 되겠죠. 물론 자동차는 뭐 그때 조선주보다 펀더멘털이 상당히 좋고 지금 거품이 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뭐 그렇게 크게 급락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 시장이 강하다 하더라도 이 자동차 업종에서 어떤 시장 평균 수익률 이상으로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좀 상황이 좀 펼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런 어떤 이런 그 메커니즘을 꼭 이해를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결국 증권과 건설이라든가 이런 턴어라운드 업종은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자동차라든가 이렇게 많이 오른 업종들은 당분간 좀 쉬어갈 수밖에 없다. 그 점에 좀 여러분들이 초점을 좀 맞추시는 그런 좀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자, 이제 또 여기 제가 어떤 그 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그 최근에 한국 증시가 뭐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다른 나라보다 좀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? 뭐 한때 이제 미국의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또 이렇게 경신하는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을 좀 연출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는 왜 이렇게 못 가나 이렇게 부진하나 1월 중순까지만 해도 미국의 어떤 다우지수를 못 쫓아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최근에 보면 한국 증시가 그야말로 궁계 일학처럼 상당히 좀 돋보이는 그런 어떤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 가장 매력적이라는 겁니다. 지금 그 유동성 완화 정책 사실 이제 미국 증시가 그렇게 강했던 배경은 뭐냐면은 결국 미국은 어떤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. 실제보다 경제 지표들이 12월 달, 뭐 1월 달 계속 좋게 나오면서 미국으로는 자금들이 계속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. 근데 이 아직까지 유럽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유럽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 한국이라든가 뭐 아시아 국가들, 뭐 이런 신흥 국가들에서는 계속해서 자금이 이탈됐습니다. 그래서 미국은 강세를 보이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이제 결국 그 유럽발 유동성 위기가 이제 끝나게 됐죠. LTRO가 좀 시행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자마자 결국 이제 그 돈들은 풀렸고 그 돈들은 이제 투자처를 찾아가야 됩니다. 뭐 이태리 국채를 사든 아니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든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결국 이 전 세계적인 어떤 주식시장 매력도를 비교를 해봤을 때 한국이 가장 매력적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와서 이렇게 많은 매수를 해주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국가별로 이제 우리나라 그 어떤 그 EPS, 뭐 주당 순이익 뭐 전망치를 나타낸 건가요?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이 가장 이제 뭐 높지 않습니까? 이제 가장 앞쪽에 있는 게 바로 아시아 전체를 좀 나타낸 건데 아시아 전체보다 좀 약간 미진한 수준이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두 번째 위치할 정도로 상당히 좀 높은 그 이익 증가율을 좀 나타내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의 그 평균 PR은 오늘 이제 2,000이 넘었기 때문에 PR이 한 9배가 넘어갔을 겁니다. 근데 일단 뭐 지금 1900선 일대가 한 8.9배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아직도 뭐 사실 9배 뭐 좀 올랐다 하더라도 지금 9배 초반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렴합니다. 평균적으로 우리가 PER 볼 때 한 10배 정도를 좀 기준치로 보지 않습니까? 근데 이 10배 정도를 기준치로 봤을 때 지금 정도의 PER 수준이라면은 여전히 뭐 이 투자들이 봤을 때 뭐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전혀 부담스러운 그런 어떤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또 주가 자체도 그동안 장기간 한 5, 6개월간 거의 눌려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매수하기도 좀 편한 위치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나라, 지금 아시아권하고 비교를 해봐도 대만이라든가 뭐 다른 뭐 인도네시아, 인도 이런 나라들하고 좀 비교를 해봐도 유독 한국 쪽에 대해서 매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런 한국의 어떤 그 매력적인 어떤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매수를 강화하면서 한국 증시가 어떤 다른 나라보다 좀 독보적인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.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배경을 좀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. 이제 상승장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, 과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뭐, 그래 이제 상승장은 이제 앞으로 전개가 더 될 텐데, 과연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.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. 일단 상반기에는 상승은 좀 분명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미 뭐 상승이 시작이 됐고,
뭐 모두가 예상했던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고하저로 이제 거의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반기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는 좀 하반기에 시장이 좀 안 좋았던 흐름들이 나왔고 상반기에 그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유동성 효과가 발휘되면서 상승은 하지만 하반기에는 오히려 그 어떤 이 유동성 효과가 좀 이렇게 축소가 되면서 오히려 하반기에는 이제 주가 지수가 좀 빠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. 이 자금이라는 게 무한정 들어올 수는 없죠. 어느 정도 들어와서 주가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 거기서는 또 자금이 이탈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엔 여러분이 좀 하락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장세가 전개될 수 있다는 걸 염두를 해두시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코스피 목표치는 제가 이건 좀 보수적으로 본 겁니다. 코스피 목표치는 이제 10배인 한 2150선 정도 이렇게 좀 여기 좀 적어왔는데 이 10배라고 좀 수치를 적어드린 이유는 일단 유동성 장세의 한계치가 보통 한 PR 10배까지입니다. 그래서 이 10배 정도가 한 2150에서 한 2200선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최대치로 봤을 때는 그 유동성 장세가 2200까지는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번 장세는 2150선까지 열어놓으시고 앞으로 실적이라든가 그런 어떤 전망치가 만약에 상향이 되면서 이 펀더멘털 장세로 전환이 된다라면은 지수가 2300에서 400도 갈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유동성 장세의 한계치는 2150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시면서 그 정도까지 좀 만약에 시장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때는 적절하게 좀 현금을 좀 늘리시면서 다음번 좀 변동성에 좀 대비를 하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고요. 이 목표치까지는 저는 뭐 분명히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두려워하실 게 아니라 조정이 나오면 이 겁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주식 비중을 좀 확대하시기 바랍니다. 올라갈 때 사는 건 역시 좀 어렵겠지만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 이번 만기 끝나고 나면 다음 주 정도에 한번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. 만기까지 지금 프로그램 매수 잔고가 상당히 좀 많이 쌓여 있는데 이거 언젠가 털어내야 되거든요. 영원히 늘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지금 주식 비중이 낮으신 분들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해서 한번 1주에서 2주 정도의 어떤 그 충분한 조정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좀 반드시 활용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 좀 해드리고 싶고요. 역시 그 유동성 장세가 전개된다라면은 화학이라든가 철강, 뭐 조선,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뭐 증권, 반도체 이런 어떤 업종들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어떤 업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꾸준하게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이쪽에 대한 어떤 투자 비중을 늘려주시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좀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은 조금씩은 뭐 반등이 나올 겁니다. 걔네들이 좀 그쪽 업종들이 못 간다는 건 아니고요.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충분히 반등이 나오니까 그 반등을 좀 잘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비중을 축소하신 후에 차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 이쪽 업종으로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시면 이 자동차라든가 내수 쪽에서 좀 투자를 하셔서 손해를 보셨던 부분들은 저는 뭐 앞으로 좀 충분히 만회할 좀 기회가 좀 생길 수 있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좀 염두해 두시면 좋겠고 2011년 이제 여기 뭐 상반기는 업종별 차별화가 아닙니다. 결국 순환 상승이 앞으로 좀 계속 나올 수 있다. 그러니까 작년과 같은 차화정만의 장세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선 잊어버리세요. 그 기억은 일단 벗겨내시고 이번 장세는 뭐 모두가 골고루 가는 너무 올랐던 그 내수주나 이런 쪽은 좀 제외를 하고 이 못난이 업종들의 골고루 가는 상승 장세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분들이 어느 때보다 수익력이 좋은 장세입니다. 작년처럼 그 몇 개 업종만 못 사면은 내가 수익을 못 내는 그런 장세가 아니라 잘만 이제 그 업종 내에서 잘 선택을 하시면 어느 종목에서는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순환 상승을 좀 잘 타시면 좋겠고 1950 이하로는 한 번은 저는 좀 꺾인다고 보고 있거든요. 이 2월달 그 어떤 이제 프로그램 만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반드시 한 번은 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1950선 이하로 봤을 때 좀 적극적으로 좀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임하시면 뭐 이번 장세 좀 충분히 좋게 좀 대응을 하리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리고 일단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투자 유망주 한 4개 정도 이제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좀 마감을 해드리겠는데요. 일단 여기 이제 4종목 정도 제가 한번 가져봤습니다. 먼저 이제 말씀드린 건 역시 그 대림산업인데 건설주의 좀 대표 주자인데요. 이 대림산업 주가가 좀 사실 요즘에 많이 올랐습니다. 이 기업들 같은 경우 앞으로 좀 유망은 하지만 사실 주가에 대한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뭐 1950선 이하라든가 그런 조정이 나왔을 때 뭐 내일 또 간다고 뭐 따라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충분한 어떤 시장의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접근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고요. 대림산업을 이제 건설주에서 좀 가져온 이유는
가장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.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주택 경기가 살아날 때 좀 수혜주이면서 앞으로 그 해외 수주도 가장 많이 그 활발하게 전개될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표 주가 한 15만 원 좀 잡으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조정 시에 좀 매수를 해주시면 좋겠고, 오늘 이제 조선주에서 현대중공업이 좀 상당히 많이 올랐죠. 사실 현대중공업이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.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안 좋은 기업을 좀 가져왔냐?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미래를 보고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현대중공업은 한마디로 이 조선업종이 아닙니다. 사실 지금 태양광이라든가 플랜트, 기계, 뭐 여러 가지 그 뭐 풍력 같은 이런 앞으로 좀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영위를 하고 있는데, 조선만 했다면 그렇게까지 실적이 안 나빴을 텐데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같은 데서 굉장히 큰 적자가 났거든요. 근데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은 결국엔 앞으로 시장을 선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인데, 이 현대중공업이 그런 어떤 출혈을 감소하고서라도 이 투자를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회사를 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현대중공업 뭐 37만 원 적어드렸지만 앞으로 40만 원, 50만 원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요. 여러분들이 역시 그 조정을 받을 때 현대중공업 지금 뭐 가격도 굉장히 싼 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이제 세 번째로 이제 LS입니다. 이 지주회사에서 사실 가장 못 오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LS인데, LS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그 LS 산전이라든가 전선, 자회사들의 어떤 그 실적 부진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좀 부진했었습니다. 뭐 적자까지 좀 전환이 되면서 안 좋은 모습들이 나왔는데, 최근 들어와서 이제 흑자 전환이 좀 성공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. 자회사였던 LS 산전이라든가 전선도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고, 이 LS 그룹의 특징이라는 건 결국 이 상당한 어떤 자산을 좀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이 스마트 그리드라든가 2차 전지 부품 같은 상당히 좀 이제 고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신성장 동력들을 많이 확보한 그런 어떤 지주회사입니다. 그리고 주가 자체도 지금 시가총액이 보면요, 이 자회사의 어떤 지분 가치에도 못 미칠 정도로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많이 올랐던 뭐 그 지주회사들 그런 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여전히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고 주가 바닥권에 있는 이 LS를 투자하시면 분명히 좀 좋은 수익이 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. LS는 일단 목표가는 11만 원까지 좀 보시고, 뭐 장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13만 원 이상도 가능하지만 일단 11만 원까지 열어놓으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겠고, 마지막으로 이제 중소형주에서 좀 한 종목 말씀드리면 아트라스 이제 BX인데,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뭐 이 방송 이런 방송뿐만 아니라 M10에서 자주 이제 중소형주로 추천을 해드렸는데요. 이 아트라스 BX를 자동차 쪽인데 왜 추천을 하느냐면은 이 자동차에 들어간 납 축천지를 만드는 회사인데, 다른 자동차 이 부품이라든가 이 완성차에 비해서 상당히 그 수요가 많습니다. 이 납 축천지는 안 쓰이는 데가 없고, 그 지금 PER이 한 4배밖에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. 단지 그 굉장히 그 자동차에 좀 속해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제 부담감 때문에 주가가 좀 상당히 좀 그동안 약하게 움직였는데,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탈출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지금도 여전히 좀 투자 매력대가 좀 높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게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니까요. 지금 현재 주가가 한 뭐 2만 5천 원대밖에 좀 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력도도 좀 상당히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아트라스 BX 같은 경우도 목표가 한 3만 5천 원까지 좀 잡아주시면서 한번 좀 투자를 해주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이 중소형주들, 사실 요즘에 뭐 바이오라든가 그런 쪽에 좀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,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좀 그 아트락스 BX 같은 종목을 투자하신다면은 상당히 좀 좋은 또 투자 기회를 좀 확보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좀 부담 없이 공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요 4종목까지 좀 말씀을 해드렸는데, 여러분들이 아무튼 뭐 요런 그 제가 좀 설명해드렸던 이런 기업들,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떤 그 종목 그 어떤 시장 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어떤 투자 전략대로 잘 임하신다면은 분명히 저는 이번 장 좀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더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시고 연구를 좀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
네, 오늘 이제 제가 고수비책 시간 이제 처음 좀 해봤는데 약간 좀 미숙한 점도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도 좀 많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찾아뵈면서 더욱더 좋은 좀 강의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찾아뵙도록 하겠고요. 자, 2000포인트를 좀 넘어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자칫 흥분할 수 있는데 내일 만기라는 그런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한 템포 좀 쉬어가는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차익도 챙기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대에서 좀 조정이 충분히 나올 때 이 턴어라운드형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서 이 지난해에 좀 못다 이루어지셨던 그 어떤 수익의 좀 꿈을 올해 상반기에 좀 마지막으로 좀 다시 한번 이루시기를 좀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이상 오늘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.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